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인생의 항공기에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지나온 세월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성열님의 광덕의 아내입니다. 이 작품은 어린 나이에 피난 와서 온갖 슬픔과 괴로움을 다 겪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견뎌온 73세의 구영철 씨와 이러한 남편의 삶을 오롯이 인정해주며 사랑해주는 아내 오길분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광덕의 아내 김성열. 구항철 씨는 가뭇없이 걷고 또 걷는다. 양쪽으로 절벽이 버티고 선 골짜구니 길은 앞을 가늠할 수 없이 캄캄하다. 그리고 춥다. 이 춥고 어두운 골짜구니를 걷는 사람은 구씨만이 아니다. 어두움에 가려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구씨의 앞뒤 혹은 옆으로 터덕터덕 긴 대열을 이루어 걷고 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길을 걷던 구씨의 발걸음이 그런데 어느 순간 앞으로 나가질 않는다. 자꾸 걸음질을 해도 제자리이기만 한 그는 대열에서 점점 뒤로 처진다. 그렇게 밀려 처지다가 그가 선 곳은 갑자기 사방이 훤한 황토길이다. 황토길 가에는 웬 사단인지 사지가 잘려 엎어진 사람, 몸이 동강나서 피를 흘리는 사람, 머리가 깨진 사람 등이 널브러져 있고 돌쟁이쯤으로 돼 보이는 아기가 그들에게로 기어가고 있다. 구씨가 아기에게로 뛰어가려 하나 발걸음이 움직이질 않고 안 돼, 안 돼 소리를 지르려 하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할 일 없이 악을 쓰던 그는 갑자기 주위가 부유해지며 여럿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음을 감지한다. 누구시더라? 이 말을 뱉으려 애쓸 즈음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온다. 영감, 이제 정신이 돌아오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반백머리의 여자가 눈물 그렁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마누라 아니가? 이 할마이가 왜 울고 있나? 정신은 혼미하지만 그는 아내가 자기의 손을 꼭 잡고 있어 손 부위가 따뜻해옴을 느낀다. 아내가 나의 손을 어루만지고 있구나. 그의 눈에 다른 얼굴들도 두셋 눈에 들어온다. 걱정스런 얼굴도 있고 부하가 난 듯한 얼굴도 있다. 아들들과 며느리이다. 어인이 일들으냐? 말을 뱉어보려 하나 이까 코에 무언가 걸려있고 팔도 동여맨 듯 꼼짝할 수 없어 마음뿐이다. 아내가 영감 왜 그런 짓을 했수? 하는 바람에 그는 정신을 수습해 본다. 아내의 얼굴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타고 흐른다. 온몸을 무엇으로 얻어맞은 듯 몸이 무겁고 쑤시는 중에도 구씨가 주위를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은 병원에 실려온 지 이틀이나 지난 뒤이다. 그가 의식을 회복하고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을 전해 듣자 아들 내외들은 돌아가고 아내인 오길분 여사만 그의 병상을 지키고 있다. 오 여사가 얼굴도 닦아주고 손발도 주물러주고 병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있지만 그는 아내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병실 천장 쪽으로 생기가 빠진 눈을 고정시킨 채 허공만 바라본다. 6사람이 쓰는 병실이라 사람들이 드나드는 기척, 누군가 신음을 내뱉는 소리, TV 소음 등으로 수선스럽지만 그는 그런 소리들에 무감하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는 그의 머릿속은 자책과 회한, 자괴감으로 가득할 뿐이다. 그가 몰래 사모아두었던 수면제를 한꺼번에 털어놓은 것은 그저께 밤이었다. 장남과 둘째가 아비가 보는 앞에서 다툼질을 하다 급기야 멱살잡이까지 하고 속을 뒤집어 놓고 간 끝이었다. 첫째 놈이 원용이었다. 진득하니 붙어보는 일이었고 이 가게를 하네 저 업종을 하네 하는 일마다 털어놓기만 해서 겨우 20몇 평짜리 낡은 연립주택에 사는 부모의 속을 끓여오던 인사였다. 그제밤에도 마침 형제가 부모를 찾아온다고 왔다가 공교롭게 둘이 마주쳤지만 첫째 놈은 돈말을 꺼내기 위해 찾아온 것이고 둘째는 그냥 부모를 보러 들린 길이었다. 첫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다. 자기도 맨정신으로 생떼를 쓰기에는 무렴했을 터였다. 택배 일을 하는 첫째는 나이 40 중반이 될 때까지 비디오 가게, 치킨집, 꼬치집,
택시 운전 등 몇몇 업종을 차례로 말아먹었다.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벌어 먹으려면 가게를 시작하기 전에 그 방면의 일손부터 재바르게 닦아놓고 목도 알아보고 일을 벌여야 하건만 이 인물은 멋이 좀 된다더라 하는 말만 들으면 우선 덤벼들고 보는 시기니 성업을 하기는 애초에 그런 놈이었다. 될성 부른 나무는 싹부터 알아본다고 첫째는 학교 다닐 당시부터 애를 먹였다. 특히 놈이 다니던 고등학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공업 전문 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5년제 학교였는데 여기를 착실히 나왔으면 자격증이나 얻어서 밥벌이는 조련이 했으려마는 제까낸 음악을 한답시고 기타를 들고 설쳐대다가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채 밴드인가 그룹인가를 결성해 나대기를 시작하더니 종래 들어선 길이 딴따라의 길이었다. 그 일로 밥을 먹으려면 엔간한 재능과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닌 법이라 구씨가 그 일로는 밥 벌어 먹지 못한다고 몽둥이를 들고 나서 막았지만 도대체 씨가 먹히지 않았다. 별종난 재능을 가지지 못한 기타리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밤무대나 따라다니는 일이었고 나이가 들면서 그쪽에서도 밀리게 되자 손을 잡고 나선 뒤의 일들이 다들 섣부르게 시작해 말아먹은 일들 뿐이었다. 구씨가 아비의 탓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싶게 캥기는 구석이 있는 것은 녀석이 한창 크던 시기에 자신이 직업 군인이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느라 저는 저 나름대로 어느 한 군데 마음 붙이고 친구나 배움터를 가져보지 못한 탓인가 하는 자책이 없지 않은 때문이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은 저보다 3살 아래인 둘째는 그럭저럭 대학교를 마쳐서 어느 식품회사에 착실히 다니고 있는 까닭이었다. 이놈도 주식인가를 했다가는 제법 돈을 까먹기도 하곤 한 눈치였지만 어쨌든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첫째란 놈은 무슨 왼수인지 부사관으로 20년 남짓 군에서 떼온 아비가 무슨 여윳돈이 있겠다고 걸핏하면 돈을 좀 달라 어디서 얻어내라 하다가 그날도 지금 있는 집을 은행에 잡혀서라도 얼마를 얻어달라는 말을 내놓았다가 동생과 신랑이가 붙은 것이었다. 택배일도 이 나이에 남의 밑에서 도저히 못해 먹겠으니 자기가 사무실을 얻어 직접 해야겠다고 개업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지금 이 집마저 잘못해 거덜나면 늙은 부모가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말이냐고 동생이 퉁을 놓자 니놈이 날 언제 도와준 적 있냐 너는 언제 부모를 살갑게 모신 적이 있냐로 윽박지르니 둘째 놈도 얼굴을 붉히고 대거리를 하다 결국 부모 앞에서 두 녀석이 멱살을 쥐고 잡채는 몰 풍경을 연출했던 것이다. 놈들이 서로 의가 좋지 않아 얼굴을 붉히고 으르딱딱대는 꼴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구씨인지라 그날 약을 털어놓은 것이 꼭 이 일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나이 73, 누가 보아도 노인이다 싶게 그는 몸이 편하게 쪼그라들고 다리는 힘이 빠져 제 몸을 마음대로 가눌 수 없는 형편이었다. 고혈압, 소화불량, 신경통, 온갖 병증이 몸에 붙었는데 제일 문제인 것은 당뇨였다. 조금만 신경을 놓으면 혈당이 올라가 온몸이 후들후들 힘이 빠지는 이 병은 50대 후반에 찾아와 지금에 와서는 급기야 그의 발이 괴사하는 증세를 보이는 데까지 이르러 있었다. 증세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여러 병증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술을 끊지 못하고 섭생을 제대로 해오지 않은 그의 탓이 컸다. 당뇨가 생긴 이후로도 그는 손에서 술잔을 놓지 못했다. 군에서 제대한 이후로 마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인 듯 장복해온 술을 일시에 끊지 못했던 것이다. 자식들을 다 여의었으니 언제든 세상을 떠도 이제 책임은 다했다는 생각도 작용하였다. 무엇보다 사는 일이 귀치 않았다. 술만이 그가 얻을 수 있는 망각의 순간을 잠시 제공해 주었다. 그런 판이니 73이나 산 것은 길게 산 것이었고 아내에게 굳은 치닥거리를 맡기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수면제를 사 모으던 차에 첫째 놈의 행패가 기름을 끼워준 꼴이 되었던 것이다. 아들들이 돌아간 후 소주를 한 병 반 남아 마시고 부엌에 딸린 작은 방에 들어누워 약을 삼켰다. 무언가 이상한 기척을 눈치챈 아내가 밤중에 방문을 열어보지 않았으면 그는 어두운 골짜기를 계속 걸어 불기익이 되었을 것이다. 구급차에 실려와 급하게 위세척을 한 탓에 그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왜 살려냈노? 그냥 죽도록 놔두지. 멍한 정신 가운데 그의 머릿속엔 이 말만이 맴돌았다.
무거운 몸과 마음의 무게에 눌려 까무룩 잠이 들었던가 보다. 눈을 뜨니 아내의 젊었을 적 얼굴과 흡사한 웬 젊은 여인네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 응? 할마이가 갑자기 젊어졌나? 한 것도 잠시 딸 영미인 것을 알아보았다. 어찌 저리도 엄마를 닮았는지 동그스름한 얼굴에 억울한 눈매, 수치 많지도 적지도 않은 팔자 눈썹에 얌전하게 담은 입 등이 어디 한 곳 날카로운 구석이 없고 선하게만 생겼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가만 계셔도 이제 자연스레 가실 것인데. 눈에 눈물이 그렁해서 아버지를 나무라는 딸의 말에 구씨는 대꾸할 말이 없다. 자신의 눈에도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자기 손을 잡은 딸의 손을 조금 힘주어 잡을 뿐이다. 자식 셋 중 막내로 딸을 얻었으니 아들들과는 다른 기쁨을 주던 아이였다. 엄마를 닮아 복성스럽게 생긴 데다 성격조차도 지혜미를 닮아 묻어나기 짝이 없던 아이였다. 전문 학교나마 마쳤으니 좋은 남편 만나 그렁저렁 잘 살아갈 줄만 알았던 자식이었다. 그러나 팔자에 무슨 살이 들었던지 제약회사의 영업직으로 일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2, 3년 전이다. 지방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새벽녘에 음주운전을 한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남편을 잃은 딸의 심정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지만 아이가 둘이나 딸린 딸의 앞날을 생각하며 구씨와 오길분 여사는 몇 날 동안 침식을 이을 수 없었다. 실성지경에 이르러 기진에 누웠던 딸이 자식들을 위해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며 입술을 깨물고 일어났을 때 그래 살아야지 살아야 한다고 마음속에 응원을 보냈던 그였다. 그러나 나이가 이제 겨우 40밖에 안 된 것이 남은 세월들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딸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얼굴도 뿌연히 곱던 것이 이제 얼굴에 기미가 덮여 예전에 곱던 얼굴이 아니다. 배상금과 보험금만으로는 못 산다고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와 초등학교 다니는 남매들 키우기까지를 해야 하니 저 혼자 얼마나 힘들 것인가. 지혜미와는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주고받는 혈맹쯤 되어서 온갖 한탄도 잘 털어놓는 모양이지만 애비에게는 늘 덤덤하니 그저 아내를 통해 지 어려움이 그만한가 할 따름이다. 그런 딸이 제 앞날만 해도 구만리 장정인데 애비 때문에 또 한 번 마음을 다치게 하였으니 구씨는 마음이 쓰리다. 아마도 자기가 죽고 나면 아내에게 제일 의지가지가 될 것은 이 딸이요. 딸에게는 지혜미가 또한 그럴 것이다. 꼼짝 못하고 누운 애비에게 딸은 물을 떠넣어준다, 마실 것을 권한다 하다가 저녁 무렵이 되자 아이들 밥을 챙겨줘야 한다며 돌아갔다. 병원에 들어온 지 사흘째가 되자 구씨의 코에도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사람들의 체치 등이 뒤섞여 풍겨오기 시작하고 드나드는 사람들의 동정도 눈에 들어온다. 위세척을 해낸 만큼 당분간 음식을 조심하고 주는 약을 챙겨 먹으면 회복할 것이니 내일쯤은 퇴원해도 되리라고 의사가 아침 혜진 씨에 전하는 말을 구씨도 들었다. 단지 여러 가지로 노쇠한 증상이 많은데 그에 따른 처방은 따로 받아야 할 것이란 다짐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치료란 언감생심 받아볼 염도 낼 수 없는 사정이요. 받을 필요도 없는 형편이었다. 이번 소동에 후유증이 회복된다 해도 구씨는 자기의 여명이 이제 얼마 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잘 알았다. 그렇지 않아도 당뇨로 몸이 세잔해진 상태인데 수면제를 먹고 명을 끊으려 시도했으니 그 타격이 컸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었다. 구씨의 병상은 창가 자리인데 그 안쪽 옆자리에는 또 다른 노인이 누워있다. 이 사람은 머리에 무슨 수술을 했는지 머리를 붕대로 칭칭 동여맨 채 수발하는 사람들이 물도 떠먹여주고 밥도 떠먹인다. 역시 자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와서 수발을 하는데 속들은 어떤지 모르나 보기에는 정성으로 아비를 구안한다. 가족이란 것을 으뜸가는 삶의 가치로 있는 한국 사회이지만 실상 그 속을 열고 보면 가족도 원수만한 증오로 묶여있는 관계도 드물지 않다. 구씨의 경우 큰아들이 그런 축이다. 하는 일마다 번번이 말아먹고는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마치 부모를 골탕 먹이려 작심하고 하는 짓 같다. 아무렴 제 못나서 그런 것이지 그럴 리야 있겠냐마는 제대로 가족도 건사하지 못하는 터수에 마누라를 치고 박지르기를 예사로 해 마침내 이혼까지 하고
짝없는 외기러기 꼴을 하고 있는 모양을 보면 저 인간은 누구에게서 빠져나왔는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큰아들을 생각하면 몸이 다시 어두운 골짜기로 빠져드는 느낌이지만 옆자리의 노인을 보면 그래도 위급할 때는 가족이 제일이구나 싶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도 마찬가지다. 아내와 둘째 아들 내외 딸이 번갈아가며 자신을 돌보는 것을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실상 구씨 자신도 가족을 건사하는 것을 제1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알고 젊은 시절을 보내었다. 지금은 저리도 애를 먹이는 큰 놈이지만 그 놈을 처음 봤을 때 그 놀랍고 신기함이란. 지금은 다 어엿한 병원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지만 1960년대 중반에는 대개 산파의 손을 빌어 자신이 사는 방에서 아이를 받는 것이 일반이었다. 부대에 출근했다 돌아오니 비릿한 냄새와 익숙한 이불 내음이 뒤섞인 가운데 얼굴이 밝은 놈이 눈을 꼭 감은 채 지 애미의 품에 안겨 누워있는 모습은 지금도 구씨의 내리를 떠나지 않는 장면이다. 그때 아내는 고된 출산을 남편이 없는 가운데 끝내고도 얼마나 화난 얼굴이었던가. 생각하면 자신에게도 그처럼 화나던 순간이 때로 있었다. 그러나 삶은 거칠고 험한 자갈밭을 맨발로 걷는 것처럼 그에겐 공고한 순간으로 더 많이 기억된다. 옥일분 여사가 이제는 미움을 좀 먹어도 된다며 점심에는 죽을 떠먹여준다. 죽자고 했던 놈이 다시 먹을 것을 받아들이기가 민망했지만 우선 속이 쓰려 그 죽을 넘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럴 때는 자기가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아니 이 생각은 구왕철 씨가 종종 해온 생각이다. 고프면 먹고 잠이 오면 자고 욕정이 치밀면 교접하고 거의 본능에 몸을 맡긴 채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온 것이 자신의 삶인 양하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자 약을 먹은 것이 그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자신의 이성과 사고에 따른 결단을 충동적이었으나마 온갖 두려움과 주저를 물리치고 가장 강력한 의지로 행한 것이었으니까. 아내가 그릇을 내놓으러 잠시 자리를 뜨자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다. 산을 등지고 자리를 잡은 종합병원의 산쪽 방향이라 푸른 산과 하늘이 창을 가득 채우고 있다. 여름의 짙은 녹음과 파란 하늘이 잘 어우러진 풍경이지만 그에게는 무심하게만 느껴질 뿐이다. 내가 죽고 한 줌의 재로 어디엔가 뿌려진다 해도 저 하늘과 산은 저러하겠지. 대체 나는 누구의 무슨 의지로 나서 또 쓰러지는지. 언젠가 그는 우리 은하계인 수천억의 별이 있고 이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이 존재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우주와 세계에 잠시 정신이 멍했던 적이 있었다. 그는 우주의 모습과 수수께끼를 담은 TV 다큐프로를 우연히 본 적도 있었다. 해설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지구에서 수십 수백 광년 거리에 있다는 성단이 펼쳐놓은 화려하고 기이한 화면은 일부러 누군가 조작하여 만든 그림이 아닐까 싶게 신비하고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과 함께 그가 금할 수 없는 것은 그처럼 측량 불가한 무한정의 우주에서 도대체 미물에 불과한 나라는 생명체는 왜 태어나서 신앙고난한 삶을 살다 가야 하는지, 나와 같은 생명체가 사는 별이 또 어딘가에 있어 그러한 생명들을 주지하는 조물주가 있다면 왜 저마다 누리는 복록도 이리 고르지 못한지, 도대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나, 나는 이 우주에서 무슨 의미를 가진 존재인가 등의 덧없는 탄식이었다. 창밖의 저 푸른 녹음 또한 그러하다. 무슨 년으로 저처럼 푸르렀다가 노랗고 붉은 온갖 조화의 가을산을 연출하고는 마치 늙은 노인의 짧게 깎은 머리 같은 잿빛의 겨울산으로 화했다가 또다시 연두빛 실록으로 치장하는지 우리의 삶처럼 쉼없이 이어지고 변화하는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신통하면서도 덧없다는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볼 적마다 그는 조상의 가호가 알지 못하게 미쳤거나 아니면 자신의 명줄이 참으로 즐겼거나 둘 중에 하나였으리라 생각하곤 한다. 자칫 거린이나 불황배가 되어 떠돌다 마감했을지도 모를 삶을 용케 도면하고 한 가족을 이루어 그럭저럭한 삶을 이루어 온 가정을 생각하면 기적 같기도 하다는 생각조차 드는 파란의 역정이었다.
그는 6.25 당시 월남한 피난민이었다. 그것도 혈혈단신 남쪽으로 넘어온 피난민이었다. 애초부터 홀몸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그의 손을 이끌어 허이허이 고향을 떠났다. 황해도 사리원에서 양조장을 경영해 오던 아버지가 반동 소자본가로 낙인 찍혀 일사후퇴 당시 월남 행렬에 섞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머니와 구씨의 손이 손아래 누이들은 따라 나서지 못했다. 노안이 심해 몸을 운신치 못하는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곧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어머니와 아내에게 남기고 그의 아버지는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남으로 향했다. 아버지와 구씨에 이르기까지 2대 독자로 이어지는 탓에 집안의 대는 이어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는 그들의 남행을 부득이하게 재촉하였다. 13살짜리 더디나이 걸음 탓에 이틀인가를 걸어 서울도 거의 다 와가는 지점 어디어쯤이었다고 구씨는 기억한다. 주위는 행안이 펼쳐진 빈 논밭뿐이고 자갈이 뒤섞인 마른 황토길을 피난민들이 띄엄띄엄 열을 이루어 걷고 있을 때였다. 쌕쌕이다 하는 사람들의 외침과 함께 사람들이 허겁지겁 논두렁에 몸을 던졌다. 고막을 뚫고 지축을 흔드는 듯한 굉음이 엉덩이를 쳐든 채 땅에 머리를 박은 그의 위를 훑고 지나갔다. 퍽퍽퍽 절구공이로 땅을 후려치는 소리가 연이어 들린 후 사람들이 일어나서 뛰는 기척에 그도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찾았다.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건 허리가 반나마 잘린 채 푸들대고 있는 아버지의 처참한 육신이었다. 그는 엉거주춤 엎드려 아비에게로 기어가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짐승 같은 신음에 이어 비명을 질렀다. 그때 그의 목덜미를 확 낚아채는 손이 있었다. 그 손에 끌려 저항이고 머시고를 할 염도 내지 못한 채 그는 다시 나무로 내려가는 대열에 섞였다. 공포와 불안에 질린 그를 낚아챈 손의 주인공은 서울에 들어설 때까지 어린 구씨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서울에 들어선 이후 그는 어느새 그의 가족만을 데리고 구씨를 떠나버렸다. 그는 하늘을 가릴 곳도 따뜻한 물 한 모금 건네줄 사람도 없는 서울 한복판에 홀로 버려졌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1951년 매운 겨울의 한가운데였다. 이때부터 약 일주일간을 그는 잊지 못한다. 하루쯤을 그는 어느 빈집에 부엌에서 손가락 마디조차를 움직일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꼼짝없이 오글에 앉아 버티었다. 그러나 하루쯤이 지나 줄임배가 그를 일어서게 만들었다. 길바닥에 버려진 비루먹은 개처럼 그는 생존을 위해 발이 닿는 대로 헤매다가 결코 해본 적 없고 꿈꿔본 적도 없는 비럭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어린 것이 아무 대문이나 열고 들어서면 식은 밥이나마 적선해주는 곳이 적지 않아 굶어 죽는 일은 면할 수 있었다. 알지 못할 운명에 매어 꽂히다시피 한 밑바닥에서의 허덕임이 오래가지 않은 것은 그의 명민함이랄까. 본능이 시킨 자기 보호벽 때문이라 할 만한 것이 작용한 탓이었다. 그는 아비가 자신을 데리고 내려오면서 서울에 내 고모 집으로 우선 가볼 것이라고 한 말을 잊지 않았다. 아버지에게는 손이 누이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누이가 시집가 서울에 살고 있던 것이었다. 고모 집에 주소 같은 것도 없었는데 천행이었던 것은 내 고모부가 서울의 무슨 중학교의 선생님이라는 말을 그가 잊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는 며칠 사이에 산거지 꼴이 되어 사람들에게 물어 그 중학교를 찾아갔고 고모부를 만나 마침내 고모와 상봉했던 것이다. 젊어 시집간 후 몇 번 친정에 갔을 때 안아주곤 하던 조카가 거지꼴이 되어 나타난 사연을 듣고 고모는 대성통곡을 했다. 시간이 지나 정신을 수습한 고모는 친정의 종손을 거두어야 할 것은 자기밖에 없는 사정을 파악하고 어린 구씨를 거두어 주었다. 거지 대장에게 걸려 넋마나 죽고 다닐 뻔했던 그는 이렇게 핏줄의 연을 잡아 중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고모네에 얹혀 그가 팔자 좋게 계속 학업에만 전념할 수는 없었다. 그 집에도 아이가 넷이나 있는 데다 늙은 어머니까지 있어 몇 푼 안 되는 교사 월급으로 늘 허덕지덕하는 판이라 그가 처년스레 부모에게 양육받는 집 자식처럼 학교에 다니기에는 어린 나이에도 눈치가 보였다. 그런 판이라 공부가 제대로 될 리도 없었고 성적도 신통치 않았다. 중학교를 겨우 마친 후 인쇄소에 취직해 3년쯤 자비를 하다 군대에 지원했다. 육군 사병으로 2, 3년 근무한 그는
장기 복무가 가능한 하사관으로 갈아탔다. 눈치 보일 수밖에 없는 고문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기 힘으로 자기 입을 해결할 방도를 일찌감치 잘 갈망해낸 셈이었다. 1980년대 초반 상사로 제대할 때까지 20여 년을 그는 군문에서 보내었다. 지나놓고 보면 그나마 운 좋게 불행의 구렁텅이를 벗어난 것 같지만 구시로서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고향을 떠난 이후 순간순간이 백척간돼서 생명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끈질긴 몸부림으로 이어졌다는 느낌을 금치 못하였다. 고모네에 얹혀 살 때부터 그랬다. 혈육인 고모이지만 빠듯한 교사 월급으로 예닐곱의 입을 해결하는 형편인 그 집에서 고종 형제들과 같이 놀기만 하거나 책을 잡고 있기에는 눈치가 보였다. 마당을 쓸고 연탄을 나르고 손 아래 동생들을 씻기고 자기 깜냥으로 그 집의 일손을 덜 수 있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어린 그는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공포에 홀로 부딪히었다.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면 옆에 사촌들이 누워 있어도 그는 어두움 속에서 붉은 피가 엉긴 항토와 그 위에 조각난 사지들이 나뒹구는 참상이 떠올라 몸을 옹송거리고 쉽게 잠들지 못했다. 겨우 잠들어도 그 장면은 꿈으로 화하여 재현되었고 외나이가 그 지옥 속에 울고 있곤 하였다. 식은땀을 흘리며 꿈에서 깨어나도 그 무섭고 두려운 장면을 하소연할 데도 없었고 오로지 혼자서 어린 영혼을 고문하는 그 꿈을 사귀고 물리쳐야만 했다. 군에 들어가서도 그러하였다. 고아인 처지나 다름없는 신세이지만 얼굴이 해사하고 몸이 재바르지 못한 그는 무작스런 상급자들에게 종종 시달렸다. 양말을 빨아와라, 무얼 좀 챙겨라 하는 일은 그나마 나았고 밤이면 옆에 들러붙어 몸을 더듬으려 드는 자의 추태는 참으로 참지 못할 고통이었다. 자리를 걷고 벌떡 일어서면 히히 웃고 더 지붕거리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고참병인 그 상급자가 제대할 때까지 그는 괴롭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었다. 하사관으로 지원하여 하사 계급장을 붙이고 나니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고참병장이 그를 길들이려 들어 애를 먹었다. 보급부대에서 행정을 보고 있던 구씨에게 그 병장은 바로 아래 계급이었다. 애송이 하사쯤은 내 알 바 아니라는 놈의 어깃장이 마침내 어느 날 구씨의 억눌린 뇌관을 건드려 목숨을 걸다시피 둘이 엉기게 되었다. 놈은 구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어디다 숨겨놓아 끌탕하게 하는가 하면 자기 아래의 병사들을 겁박하여 구씨의 지시가 먹혀들지 않도록 회방 놓기도 하였다. 그날은 구씨가 점심을 먹고 식판을 들고 식당을 빠져나오는 길인데 놈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구씨와 부딪혀 남은 국물이 구씨의 바지에 엎질러지고 말았다. 그냥 지날 수 있었지만 원망스레 쳐다보는 구씨를 두고 놈이 삼팔따라지 자식이 지가 잘못해놓고 누구를 째리냐? 하는 말이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이 새끼가 네가 그렇게 나를 잡아먹고 싶으면 지금 당장 보급대 창고 뒤로 나와. 계급장 떼고 한판 붙어. 그가 낮게 으르렁대자 아쯔 이 자식이 그래 좋지? 로 놈이 받고 나왔다. 둘은 처음 부닥친 걸 목격한 병사들 몇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급대 창고 뒤에 으슥한 곳에서 엉겨붙었다. 몇 합의 주먹질과 발길질이 오간 결과 주먹이라고는 써본 적이 없던 구씨가 결국 밑에 깔려 놈의 주먹을 받아내는 꼴이 되었다. 여기서 당하면 끝이라는 절망감이 밑바닥에 깔려 허우적대던 구씨의 의식을 사납게 몰아붙였다. 손에 걸리는 대로 잡은 짱돌로 놈의 뒤통수를 찍으면서 전세는 역전되었다. 나동그라진 놈을 구씨는 죽을 힘을 다해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찔렀다. 어느새 그는 놈의 위에 타고 앉아 놈의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구씨의 눈에 번들거리는 붉은 살기를 본 병사들이 떼놓아 그 판은 겨우 마무리되었다. 아무리 고참 병장이고 신참 하사이지만 그래도 엄연히 계급장이 다른데 더 이상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결기를 자극한 탓도 있었겠지만 그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삶에 대한 공포의 발버둥질이 폭력적인 몸부림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는 후일 회상하였다. 어쨌든 그의 속에 숨어있던 폭력성의 노출 이후 그 고참 병장놈도 더는 지분거리지 않았고 그의 동료들도 그를 새롭게 인식하여 그의 군생활은 차츰 안정을 찾았다. 그렇다 하여 그가 마냥 평화롭고 무사한 군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사가 되어서 결혼하여 가정을 가진 이후에도 그는 상간이 상사에게 몽둥이 세례를 당했고
장교에게는 뺨을 얻어맞았다. 하사관이나 장교를 가리지 않고 군의 보급품이 국가의 재산이고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 없이 밖으로 빼가지고 나가 가용에 보태 쓰는 것을 당연시하던 1960년대였다. 기강을 빳빳이 잡고 질서를 다잡으려면 폭력은 필수 불가결이라는 일제식 군대의 관습이 아무런 자의식 없이 행해지던 시대였으니 구씨가 경험한 폭력은 하소연할 데도 없는 시절이었던 것이다. 구씨에게도 누구에게나 한때 있을 법한 황금 시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황금 시절은 지금의 아내인 오길분 여사를 만나 신혼에 이르던 그 시절이다. 하사관으로 복무한 지 5, 6년이 되자 그도 중견 부사관급인 중사가 되어 있었다. 그때 그는 경기도의 땡시에 있는 어느 부대에서 근무를 하던 참이었다. 보급 물자를 다루는 부대여서 시가지 중심부에서 머지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는 부대 근처에 방을 얻어 출퇴근을 하는 처지였다. 그때 그가 밥을 데워 먹던 식당에서 그는 오길분 여사를 만났다. 오 여사는 그 집 주인 아주머니의 딸이었다. 정근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식을 정한 식당이었는데 오 여사는 어머니를 도와 주방과 홀의 일을 고루 돕고 있었다. 테이블에 밥을 나르다 보면 구중사에게도 자연히 밥상을 가져다 주는 일이 많았다. 짝을 찾는 시기에 이르는 남녀가 눈길이 마주칠 때는 어느 한쪽의 눈길에 의해서 그리 되지 않고 피차에 서로의 눈길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법이다. 구중사와 오길분 여사가 처음 마주칠 때도 그랬다. 구중사가 주문을 받으러 온 오 여사와 처음 마주칠 때 구중사는 왠지 심상치 않은 오 여사의 인상에 가슴이 아연 설레었다. 눈에 확 띄는 고운 얼굴은 아니었지만 둥그스름하고 보얀 얼굴, 통통한 손은 그의 마음을 붙드는 구석이 있었다. 맏며느리 같은 상이라 말하는 그런 얼굴이요, 몸집이었다. 이성을 구하는 남녀는 자신의 얼굴이 변형된 그런 얼굴을 구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지만 구씨는 오 여사에게서 어릴 적 일찍이 그 품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20을 막 넘긴 젊은 처녀인 오 여사도 그의 눈길을 받고는 황급히 얼굴을 돌렸지만 밥을 떠놓는 구중사를 흘낏 훔쳐보다 그와 눈길이 마주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여전히 수줍음을 떨치지 못하는 오 여사에게 구중사가 먼저 쪽지로 데이트 신청을 넣었고 어느 주말 그 도시의 다방에서 약 1시간여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끝에 오 여사가 나타났을 때의 순간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한다. 식당에서의 차림과는 다르게 검은색 플레어 스커트에 미색 블라우스를 받쳐 입고 나타난 오 여사는 마치 여대생 같았는데 구중사의 눈에는 활짝 핀 달맞이 꽃 마냥만 하여서 다방이 오 여사로 하여 일시에 환해지던 느낌이었다. 커피를 마시고 나와 두 사람은 구씨가 쪽지에 제안한 대로 오발탄이란 영화를 보러 갔다. 최무룡과 김진규가 주연한 비극적인 결말의 영화였지만 두 젊은 남녀에겐 어두운 결말조차도 한껏 낭만적인 감정으로 전이되어 그들을 슬프게 만들지 못하였다. 아니 두 사람은 옆에 앉은 서로의 체온에만 신경이 쓰였을 뿐 영화는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렇게 몇 차례의 데이트를 갖게 되자 오 여사의 어머니인 정래 씨가 그들의 연정을 모를 수 없었다. 넓지도 않은 식당에서 그들의 수작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리도 없거니와 구중사의 동료들이 정래 씨와 오 여사를 놀리곤 한 까닭이다. 아이고 아주머니 사이 들어오네. 후딱 밥상 차려다 주시오. 아따 그 낭구님이라고 계란 부침도 얹어주면서 우리는 반찬꼴이 이게 뭐다냐. 아 식당을 옮기든지 해야지. 이거 서러워 살겠나. 시끌벅적하게 농지거리를 던져대는 구중사의 동료들 덕에 성격이 걱실한 정래 씨도 구중사가 오면 아이고 우리 사이 왔구만 하며 대놓고 반기는 형편이 되었다. 얼굴이 남다르게 해사한 면이 있는 구씨인데다 원래 정래 씨도 이북 출신으로 피난길에 남편을 잃고 이곳 땡시의 자리를 잡아 삼남매를 어기차게 길러오던 터인 만큼 정래 씨에게 구중사는 유난히 마음이 쓰이던 차였다. 구중사가 부침성이 있는 데다 장녀인 자기 딸과 연을 맺으면 든든한 맏아들을 하나 얻는 격이라 딱 어울린다 싶은 마음이었다. 구중사 또한 후견인 격에 고모가 있지만 장성한 뒤로는 그 혼자 떠돌던 셈이라 자기를 챙겨주는 정래 씨의 후위가 더없이 살가웠고 그만큼 오 여사와 구씨의 사랑은 막힘없이 진행되었다. 만난 지 대여섯 달이나 되었을 때쯤
그들은 식을 올리고 작은 방을 얻어 신접살림을 차렸다. 구씨의 나이가 26, 오여사의 나이가 22이었으니 여유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라면 아직도 학업에 매달릴 시기였지만 16살부터 식당 일을 도와온 딸을 놓아주려는 어머니의 마음과 하루빨리 마음 붙일 짝을 옆에 메어두고 싶은 구중사에겐 이르달 것도 없는 결혼이었다. 단칸의 신혼살림이지만 그때가 구씨로서는 가장 풍족하고 여유 있었던 시절로 기억된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지어주던 밥을 먹어본 이후로 자기만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아내가 있었고 부대에서 퇴근하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절에 남는 기억은 아내가 부엌일을 하든지 마루를 훔칠 때든지 그녀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모습이다. 잘하는 노래 솜씨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무엇이 즐거운지 늘 일을 하며 콧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얼굴 또한 웃음이 어려 있어 구씨는 아내가 힘든 얼굴을 감추려 일부러 저러는가 했는데 살아보니 그것은 그녀의 천성이었다. 그녀의 미소 띤 얼굴의 가치를 헤아려 볼 새도 없이 아이들이 계속 나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에 치이면서 오롯하던 시절은 어느새 지나가고 말았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입고 먹고 하는 일들로 부산하게 돌아치다 보면 세월은 또 저만큼 물러서 있곤 하였다. 구씨는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그때 피난길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곱씹어 본 적이 덜어 있었다. 아버지는 사리원에서 양조장을 하고 있다가 해방 이후 김일성이 권력을 잡으면서 반동 자본가로 지목되면서 그것을 나라에 뺏기게 되었다. 그는 당시에 배치하는 대로 생판 일해본 적이 없는 방직 공장으로 나가야 했다. 그래도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국군이 북진에 밀고 올라오자 태극기를 들고 그들을 눈물로 맞았다. 국군 치하에서 그들을 위해 잔일들을 돕던 아버지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뒤바뀌자 얼굴이 노랗게 변하였다. 국군을 위해 부역한 셈이니 원수의 공산당 놈들이 필시 그를 가만히 놓아둘 리 없었던 것이다. 노모와 아내, 아이들을 둔 채 피눈물을 삼키며 나무로 발길을 떼놓아야 했던 연휴였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가 국군을 도우며 남을 해코지한 것도 아닌 만큼 공산당 치하에서 약간의 폐악만 감수했더라면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일 없이 함께 살 수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애이는 굿이었다. 아니, 왜 나는 당초의 길을 거슬러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을까. 이 생각도 그의 오장을 뒤집어 놓았지만 13살의 어린 샘 속으로 언제 다시 비행기가 달려들어 기총세례를 퍼부을지 모를 그 길을 거슬러 갈 요량은 하지 못하였다. 삶이란 것은 자신이 어떤 길을 결정하여 나아갈 수도 있는 때도 있지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쳐가야 할 길 또한 많은 법이오니와 그때 구씨의 처지가 그러하였다. 부모를 선택하여 날 수도 없는 법이고 어느 때 어느 장소를 가려 날 수도 없는 법이니 이러한 연유로 사람들이 사주팔자니 전생이니 하고 매이게 되는가 하였다. 어쨌거나 망할 놈의 공산당이었다. 일제 말에 사람들이 자기 집에 술찌개미들을 얻으러 오던 시절에도 구씨는 보리밥이나마 쌀알이 덜어 섞인 뜨거운 밥을 먹었고 해방 후에는 다시 형편이 피려던 무렵 공산당의 박해로 가족이 생이별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었다. 자신의 비참한 가족사를 생각하면 공산당은 정말이지 갉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원수의 패당이었다. 그리하여 구씨는 1980년대 이후 학생들의 데모가 은근히 북한을 편드는 쪽으로 나간다 할 때 개탄에 맞이 않았을 정도가 아니고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둘째 아들이 80년대의 대학생들이 데모로 나를 지새울 때도 구경꾼 비슷한 방관자로 물러나 있었던 것도 아비의 이러한 탄식과 원망이 그의 머릿속에 깊게 박힌 탓이었는지 모른다. 그렇다 해도 나만이 미국의 시종이나 된 양 곁에 없으면 결단이나 날 것처럼 미국에 기대고 조아리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날 기총소사를 가해 아비를 도륙낸 것은 미국 쌕쌕이었기 때문이다. 피난민들 틈에 인민군이 끼어드는 적이 있어 그렇게 비행기가 달려들곤 했다는 이야기를 후일 들었지만 아무려면 그렇게 남행하는 대열이고 피난민들의 후줄근한 행색이 그렇게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무래도 양키 코쟁이들이 재미삼아 산 사람들을 상대로 사격 연습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드는 것이었다.
그의 생각은 그러다 반민이 민중이니 하는 생각으로는 언감생심 번지지 않았다. 배움을 중도에서 파했던 탓이고 몸으로 겪은 공산당에 대한 혐오와 군대에서 체화시킨 반공의식 때문에 한국을 둘러싼 제세력의 쟁투와 한국 자체의 모순 등으로 하여 분단에 이르렀다는 성찰 같은 것은 가져볼 겨를이 없었다. 차라리 그는 자신의 팔자가 어떻게 타고난 것이기에 이처럼 공고한 것인가를 종종 생각할 따름이었다. 80년대 중반에 언젠가 군문을 나선 지도 2, 3년이 되었을 무렵 서울의 파고다 공원 옆을 지나다가 길거리에 판을 깔아놓은 역술가에게 자신의 운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 여러 가지를 주절되었지만 그 길거리 점쟁이, 그는 역술가나 점쟁이나 똑같다고 생각한다. 가 한 말 중에 고와 애기 끼었으니 부모 형제와 이별하거나 외롭게 살 팔자이고 학업도 성사되기 어려워 속을 끓겠다. 그러나 복이 있어 그럭저럭 먹고 살만은 하겠다는 말은 지금도 기억한다. 넉넉하게 먹고 사는 것은 아니나 끼니는 이어왔고 외롭고 고된살이는 여축 없이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타고난 팔자가 어떠하기에 어떤 사람은 사변통의 기총소사를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와 생이별을 하는가. 지금도 건물에 불이 나 죽고 타고 가던 차가 뒤집어져 죽는가 하면 비행기째로 들이받친 건물 속에 있다가 수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런 경우에도 팔자가 당하는가를 생각하면 이 또한 허탄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조물주의 장난인지 세상의 갈지자걸음 탓인지를 모르는 가운데 그가 세상의 파도에 덧없이 휘말려 또 한 번 애간장이 뒤집어진 일은 북녘에 남았던 자기 누이들을 만났을 때였다. 북쪽에 남은 자신의 혈육과 고향 땅이 그리워 애간장이 타는 날들을 보내고 혼자 눈물을 삼키고 했던 날들이 그에겐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가 술만 취하면 흥얼거리는 노래가 손인호가 부른 한맞는 대동강이었다. 군에 있을 때는 산팔따라지라는 말을 듣기 싫어 잘 부르지 않았으나 얼근이 취하면 저절로 터져나오는 노래를 막을 수 없었다. 한마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모란봉아 올밀대야 내 모양이 그립구나. 대동강이나 올밀대는 그가 본 적도 없는 풍경이지만 이 노래를 부르면 그가 어릴 적 물장구를 치던 동네의 개천과 주변의 방죽들이 눈앞에 선해지면서 그의 눈은 젖어들었다. 특히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노래는 때로 대치에 이른 그의 가슴속을 뒤집었다. 어머님이 손을 놓고 돌아설 때에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소. 현인이 불러 유명해진 이 노래는 알고 본즉 일제시대의 고향을 떠나는 젊은이들의 서러움을 실은 노래였지만 바로 자신의 신세를 표해주는 듯만 하여 술이 거나하게 들어간 젊었을 적의 그는 몇 소절을 부르다 울고 결국은 오열하곤 하였다. 그의 가슴에 켜켜이 쌓인 이산의 슬픔과 향수를 곡진하게 표현하기는 어떤 시도 이 노래에 당하지 못하였다. 그렇다 한들 노래가 그의 한을 다 달래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꿈속에 나타나 그의 손을 말없이 어루만지는 어머니, 그를 안타깝고 애절하게 바라보는 누나와 여동생, 이들이 뒷걸음질 쳐서 멀어져가는 꿈을 꾸고 나면 허전한 바람이 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 그러나마 꿈에라도 자주 나타나지 일하던 어머니와 누이들도 그 영상이 다 낡아 너덜너덜해질 무렵 그는 이산가족 상봉단에 끼이게 되었다. 북한에 퍼주기만 해서 김정일 놈의 배만 불린다고 욕을 퍼붓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 수차례 이어진 이산가족 상봉단에 마치 복권 당첨처럼 선발되었던 것이다. 삿대질하며 욕을 퍼붓던 자 덕분에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된 터라 다소는 민망한 염을 금치 못하며 북행버스에 올랐다. 금강산의 온정각 식당에서 만난 그의 누이들은 이미 호호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 또한 편한 세월을 살지 못하여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지는 않지만 7순이 넘은 그의 누나와 아직 60대 초반인 여동생은 얼굴에 골골이 파인 주름과 여인 얼굴에서 힘든 삶을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풋풋하던 누나와 귀엽던 여동생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기가 막혔지만 남편과 아들을 남으로 보낸 이후 이들을 만날 날만 기다리며 온갖 굳은 일을 다 이겨오던 어머니가 10년 전 돌아가실 때도 남편과 아들을 부르다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바닥에 엎어져 대성통곡하였다.
누이들과 헤어질 때 그는 단장의 아픔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할 격심한 고통을 느끼며 버스 창밖에서 애타게 손을 흔드는 누이들과 헤어졌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를 부르며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누구애라 할 것 없이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을 이빨 사이로 낮게 내뱉으며 몸을 떨었다. 한낮을 달구던 해가 산 너머로 떨어지자 이제 산의 전면은 그림자로 짙게 가리고 능선만이 뚜렷이 드러난다. 구시의 검버섯이 핀 얼굴도 산그늘이 스민 듯 차분히 가라앉았다. 살아온 것이 한바탕 꿈만 같다. 어린 나이에 수수대만 남은 황량한 겨울 들판에 내던져진 이후 온갖 두려움과 고통, 슬픔을 홀로 맞서며 살아왔다.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에서 그래도 손자, 손녀까지 있는 가족을 일군 것은 참으로 대견한 일이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가 이룬 것은 이처럼 후손을 남기고 제명을 보존해온 일밖에 없는 성쉽다. 먹고 입고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치다 보니 삶의 사이클이 다 해버린 것이다. 그도 좀 더 온전한 환경을 만나 제대로 배우고 그리하여 좀 더 나은 일을 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좀 덜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저 생존을 위하여 동물처럼 살아온 것처럼만 여겨진다. 군에서 나온 후 연금만으로는 생계나 아이들 교육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여 그는 아내와 함께 슈퍼를 열었다. 그가 필요한 아침장을 봐오면 대개 아내가 가게를 돌보았다. 그가 군에 있을 때에도 그의 벌이만으로는 아이들 셋을 뒷바라지하기 힘들어 오 여사는 식당 일이나 팥줄 부위를 손 놓지 못하였다. 그럴 때에도 애들 뒷바라지에 가외의 노역에 짜증이 치밀 법하지만 남편을 원망하는 법이 없었고 오 여사의 얼굴은 늘 평온하였다. 구씨가 하사관의 박봉의 굳은 시대를 거쳐오면서도 일탈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은 이처럼 그의 옆을 말없이 지켜온 오 여사가 있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슈퍼를 열고 나서 그가 술에 빠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그랬다. 군문에서 나오자 조직 속에서 긴장해 있던 정신이 이완되면서 그는 술을 탐하기 시작하였다. 가게에 늘 진열된 술이라 손 뻗기도 쉬웠다.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 한두 병을 쉽게 비웠다. 그러기를 몇 년 하니 자연 몸에 경고 신호가 왔다. 간이 나빠진 데다 위천공을 알아 구급차에 실려가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주량을 줄이기는 했지만 당뇨인 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도 그는 술을 아주 끊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술로 인한 적폐가 심한데도 오 여사는 남편을 크게 나무라지 않았다. 여보, 그러다 더 큰일 나면 어쩌려 그러우. 이 정도로 참견하고 말았다. 어느 날 구씨가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왜 내가 이처럼 술을 마시는데도 당신은 크게 말리거나 나무라지 않소? 그랬더니 오 여사의 답인즉 술이라도 마셔야 당신의 아픈 마음을 위로받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당신은 무엇든지 잘 이겨내고 참는 사람이니 언젠간 조절하리라고. 오 여사의 이 말이 과연 그가 더 이상의 무절제한 과음에 이르는 것을 방지한 것인지도 몰랐다. 몸이 따르지도 못했지만 그는 나름의 절제를 발휘해 자신을 방기할 정도의 중독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주벽은 고사하고 장남이 걸핏하면 애를 끓이고 딸이 남편을 잃었을 때 아내의 속이야 또 얼마나 타들어갔으랴. 그런 때에도 가슴을 치고 치밀어 오르는 대로 화기를 발산한 것은 구씨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비탄에 잠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먼저 평정을 되찾고 생활을 이끌던 것은 역시 오 여사였다. 구씨는 침대 옆에 앉아 그를 간호하는 아내를 무연히 올려다본다.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이 소리를 속으로 응얼거리던 그는 결국 입 밖으로 이 말을 밀어낸다. 벽에 매달린 TV에 눈길을 주고 있던 오 여사가 마침 그 말을 알아듣고 대꾸한다. 응? 여보, 무엇라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그런 말 말아요. 미안하긴 왜 미안해요. 구씨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답한다. 당신을 편하게 해주들 못하고 끝까지 애를 먹이니. 여보, 당신이 나를 얼마나 위해 주었는데 무엇보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이만큼 건사해 오지 않았어요. 술이 좀 과하긴 했지만 그런 위안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시리에 빠진 남편을 그저 위로하느라고 하는 말인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구씨는 명구하다. 늘 신세한탄에 제대로 한번 당신 호강도 못 시켰으니. 그만하면 잘 살아왔어요. 몇 년 전에 아이들이 돈을 모아줘서 태국 구경도 갔다 왔잖수. 큰아이도 없는 형편이지만 몇 푼 내고 말이오. 그렇게 보고파 하던 신우님들도 만났으니 당신도 많이 이루었다오. 그런가? 얕은 한숨과 함께 구씨는 수긍인지 부정인지 모를 한마디를 내뱉는다. 그런데 여보, 내 말 잘 들어봐요. 내가 어쩌다 들리는 심정사라는 절이 있다우.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아요. 그 절의 스님이 어느 날 이럽디다. 여러분이 부처님, 부처님 하고 열심히 빌어쌌지만 사실 여기 있는 보살님들이 모두 부처라오. 그 중에서도 모진 고생 많이 했으면서도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은 사람, 슬프고 화나고 괴롭고 힘든 중에도 그런 일을 피할 수 없이 다 받아들여서 거짓 없이 울고 웃고 화내고 슬퍼하는 이들이 모두 부처요. 이럽디다. 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남편이야말로 그런 부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오. 당신이야말로 어려서 부모 쓰라를 떠나 온갖 슬픔과 괴로움을 다 겪음하면서 그래도 주어진 팔자니라 하고 잘 겪고 오지 않았어요? 어느 추운 겨울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다 부거라는 노인네에게 당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준 적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오 여사는 부드러운 웃음을 입가에 떠올린다. 아내가 자신을 치세움해 주느라 가당찮은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도 구씨 역시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떠올린다. 여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저절로 갈 목숨인데 다시는 모진 일을 하지 마소. 당신이 힘들면 내가 늘 옆에서 지켜주리다. 당신이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온 것처럼. 이 말을 하고 오 여사는 내일 퇴원할 때 입을 옷가지들을 좀 준비하러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고 일어선다. 창밖은 이제 푸르스름한 땅거미가 지려한다. 그 푸르스름한 색조와 아내의 위로에 다소는 훈훈해진 구씨의 심정 탓인지 구씨의 머릿속에 웬 아득한 기억 속의 그림 한 폭이 떠오른다. 푸른 하늘에 주먹만한 별들이 휴양하게 빛나는데 그 하늘은 지푸르게 소용돌이 치고 땅에서는 뒤틀린 나무가 그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오르던 그림이다. 그 그림은 그가 십몇 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러 들른 어느 병원의 벽에 걸려 있었다. 그때 그는 진찰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한 기분이었는데 그 그림은 그에게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묘한 그림이었다. 그 그림이 지금 왜 불현듯 떠올랐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분석하지 못하는 그이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삶이야말로 그처럼 희망과 절망, 기쁨과 고통이 뒤섞인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림 전시에는커녕 미술책조차 곰곰이 들여본 적이 없는 구시인이 그 그림이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이란 그림인 것을 알 턱이 없었다. 더구나 그 고우의 심치에 돈 맥클린이란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도 물론 알 수 없었다. 별은 찬란히 빛나고 빈센트 당신의 청잣빛 눈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꽃들, 보랏빛 안개 속을 휘도는 구름들이 떠있네요. 바뀌는 색조들, 나달이 누런 아침의 들판, 고통으로 주름진 얼굴들이 당신의 사랑스런 손길로 위로받아요. 그러나 그림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전해지는 법이고 구시처럼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라도 그의 삶과 합치 않은 깨달음이 담긴 그림을 문득 만나지 못하라는 법도 없는 법이다. 구시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창밖으로부터 병원의 흰 천장으로 시선을 돌린다. 소용돌이 치는 하늘, 환한 별들이 그 천장에 떠있는 듯 그는 그 천장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오 여사가 걸어간다. 병원을 나와 해가 저무는 산 쪽으로 걸어간다. 그녀의 집은 상기슭 가까이 자리 잡은 연립주택이다. 낡은 건물이지만 제법 여러 동이어서 토박이 거주민들이 꽤 된다. 오 여사 역시 산이 가까워 공기가 좋고 조용한 이 연립주택이 토박이 주민이다. 더 넓고 큰 집으로 옮겨볼 염도 내지 못한 채 이만한 집이라도 내 집이니 얼마냐 하고 살아온 셈이다. 근처에는 아파트 단지도 있어서 집으로 가는 도로변에는 상가들이 제법 줄드런하다.
분식집, 슈퍼, 삼겹살 구이집, 횟집, 과일 가게 등이 제법 구색을 갖추고 늘어서 있다. 아는 주인들은 오 여사에게 눈인사를 던지기도 한다. 오 여사도 가볍게 인사를 하며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익숙한 길을 간다. 남편이 병원에서 벗은 옷가지를 챙겨 들고 걸어가는 그녀의 얼굴은 다소 불그스레하다. 서쪽 산에 번져오른 붉은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물들인 탓이다. 가까이서 꼼꼼히 보면 기미가 끼고 주름도 잡힌 그녀의 얼굴이 드러날까. 노을에 물든 그 오 여사의 화평한 얼굴에서 그런 자국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긴 주름 치마에 흰모시 윗도리를 입은 오 여사에게서 공고한 삶의 흔적은 드러나지 않는다. 안온하게 자식들 부양을 잘 받으며 사는 편안한 할머니만 같다. 자신의 외양이야 어떻든지 오 여사는 타박타박 자기 앞만 보고 걷는다.